과학과 철학, 종교와 예술은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다르게 말해왔다. 실제는 무엇인가?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양자 물리학은 말한다. 관찰 없이는 현실이 없다. 고대 철학은 말한다. 외부는 내면의 반영이다. 영성은 말한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왔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접근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과 물질, 주체와 객체, 자연과 신성, 그 모든 것은 연결된 전체이며 그 중심에는 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 현실은 무엇인가? 양자역학은 우주를 더 이상 독립된 입자들의 기계적 조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주는 상호작용 그 자체로 구성된 거대한 장이다. 입자의 존재는 관측하기 전까지 결정되지 않으며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건은 단지 하나의 현실로 붕괴된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다. 우리의 의도, 질문, 실험 조건이 현실 그 자체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오류가 아닌 우주 작동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정보, 에너지, 의식, 관찰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태어난다. 이로써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현실 형성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 참여자라는 전혀 새로운 우주론의 문 앞에 서게 된다. 1922년 원자 구조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는 처음 양자 이론을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양자 물리학이 드러내는 이론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SF 영화처럼 들릴 정도이다. 입자는 동시에 둘이나 그 이상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또 한 장소에 위치하는 물체는 입자로도 나타났다가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퍼져나가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아원자 입자들은 공간 속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시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고전 물리학은 결정론적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확률론적이다. 특정 물체가 어떻게 변할지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고전 물리학은 환원론적이다. 각각의 부분들을 안다고 전제하면 결국 전체까지 이해할 수 있다. 양자 물리학은 좀 더 유기적이고 홀로그램적이다. 양자 물리학이 그려내는 우주는 모든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는 통일된 우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400년 동안 과학을 지배해온 데카르트식의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는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물질 우주에서 독립된 관찰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참여하고 있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마나 비어 있을까? 수소 원자의 핵을 농구공 크기로 놓고 보면 전자들은 약 32km 주변에서 그 주위를 돌고 있다. 그리고 그 핵과 전자 사이는 빈 공간이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사실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빈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도 실제로는 전혀 비어 있지 않다.
그 공간은 미묘하고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로 꽉 차 있다. 물질의 미세한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핵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보다 100만 배 더 강력하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이 에너지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무한한 에너지 효력은 알고 있다. 입자 파동 혹은 팔입자, 과학자들이 원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발견한 것은 입자들 사이의 공간뿐만이 아니다. 원자의 구성물인 아원자 입자는 전혀 고체의 성질을 띠지 않으며 두 가지 성질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원자 입자들은 입자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파동이 성질을 띠기도 한다. 입자는 공간에서 특정 위치를 점하는 분리된 고형의 물질이라 정의할 수 있다. 반면 파동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체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음파나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파동으로 전자나 광자는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확률의 장으로 존재한다. 입자로 관찰될 때 그런 확률의 장은 붕괴되어 특정 위치와 시간 속에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놀랍게도 파동과 입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 행위다. 측정하거나 관찰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인다. 실험을 통해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 파동은 붕괴하여 특정한 입자로 변해 특정 위치를 점한다. 어떻게 한 물체가 고형의 입자의 성질과 부드럽고 물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모순은 앞에서 말한 것을 상기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 입자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띈다. 하지만 파동이란 말은 단지 하나의 비유일 뿐이다. 입자란 말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유이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팔입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자를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전자들은 일반적인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궤도 사이의 공간을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즉, 하나의 장소 궤도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양자도약이라고 부른다. 이것만으로도 상식적인 물리 법칙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약의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전자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새로운 전자의 위치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 확률의 바닷속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신비는 그러한 개연성으로부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물리적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것을 일으키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말하듯 양자적 사건들은 이 우주에서 진정한 의미의 무작위적인 사건들이다. 고전 물리학에서 모든 물체의 속성은 그 위치와 운동량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차원에서는 어떤 물체의 고유한 성질, 예를 들어 속도를 측정하려고 하면 다른 특징들, 위치 같은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즉, 어떤 사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물체의 속도를 알고 있다면 그것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섬세하고 진보된 기술로도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하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다른 하나의 불확정성은 더욱 증가한다. 부드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위에서 이야기한 무작위성에 대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여기에 닐스 보어는 이렇게 응수했다. 신에게 명령을 하지 마시라. 양자 물리학을 꺾기 위한 노력으로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로제는 양자 물리학의 모순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고 실험을 통해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양자의 성질을 논문에서 지적했다. 우선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두 개의 입자를 준비했다. 이때 두 입자는 얽힌 상태에 있거나 중첩 상태에 있게 된다. 하나의 입자를 아주 먼 거리를 두고 이 상태에서 하나의 입자의 자극을 주어 그 상태를 변화시키자 멀리 떨어져 있던 입자 역시 동시에 자극에 반응했다. 이 개념은 너무 기묘해서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도깨비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전자의 속도는 무한하다. 더구나 전자가 우주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전자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얻어낸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린 것이었다. 1964년 존 벨은 이 실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이론을 발표했다. 즉, 모든 것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국소성의 성질을 가지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벨의 정리가 발표된 후 이 개념은 연구실에서 수없이 검증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반은 시간과 공간이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시공간의 개념을 앞선다. 아인슈타인이 이 개념을 양자역학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법칙처럼 보인다. 사실 슈레딩거는 이러한 얽힘 현상이 양자의 흥미로운 한 부분이 아니라 양자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물리학과 신비주의가 서로 만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떨어져 있는 사물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자는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동하지만 그의 중간에는 머물지 않는다. 물질은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관찰되면 그 성질이 무너지고 특정한 위치를 점한다. 신비주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닐스 보어는 태극의 음향을 그의 문장에 사용했고, 데이비드 봄은 인도의 성자인 크리슈 나무루티와 오랫동안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슈레딩거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이 신비적인 세계관을 증명하는 것일까? 극단적인 물질주의자들을 제쳐두면 선불교와 양자 물리학이 비슷하다는 것은 의견이 일치한다. 선불교와 양자 물리학의 공통점은 모순된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깊이 맞닿아 있다. 선불교는 말한다. 실제는 언어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념은 진리를 가두지 못한다. 양자 물리학은 말한다. 입자 하나의 상태조차도 관측 전에는 결정되지 않으며 현실은 확률의 흐름 위에 있다. 선불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나누는 생각을 무너뜨린다. 좋음과 나쁨,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이러한 분리는 의식의 습관일 뿐이며
진정한 자각은 그 경계를 초월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양자 물리학 또한 관찰자와 입자 사이에 절대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다. 입자의 상태는 관찰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고 그 이전에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선불교의 수행자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현실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논리의 산물이 아닌 직관과 침묵의 영역에 존재한다. 양자 물리학의 연구자들 또한 일상적 직관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양자 도약, 얽힘 등을 수학적 명상과 실험을 통해 마주한다. 결국 이 둘은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같은 질문에 대해 하나는 침묵 속의 자각으로 다른 하나는 공식과 측정 속의 통찰로 응답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답변들은 모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그것이 양자 역학이 가리키는 세계관이다. 프린스턴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인 존 힐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와 독립된 저 밖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관점이라고 말한다. 힐러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단순히 우주라는 무대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면서 우주를 다듬는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주변의 것들이 자신의 관여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는 습관이 있다.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것들을 근거로 충실히 대답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없애야만 한다. 대신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인 의자나 탁자, 방, 카펫과 같은 것들을 의식이 가능한 흐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매 순간순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택을 통해 나의 실제 경험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 물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원론의 종말이다. 마음이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곧 물질이다. 의식이 곧 현실이다. 울타리의 양 측면을 살펴보자. 의식과 물리적 현실, 마음과 물질, 영혼과 과학, 초월적 자아와 자연, 신과 사물.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경계를 만든 이는 누구이며 지금 그 두 세계 사이에 양발을 딛고 앉아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우리이다. 이런 이원론이 사라진 지금 두 영역을 잇는 것도 그 어떤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영역은 같은 것이다. 모든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의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일상의 경험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너무 어렵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경험과 독립하여 이미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양자 물리학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여러 과학자들에게 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데이비드 알버트 박사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러면 침대 옆 딱딱한 바닥은 절벽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개연성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침대에서 나올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나는 마비된 채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내가 가진 하나의 가정은 그곳에 정말 바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닥은 환상일 뿐이고 실제 그곳에는 절벽이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 즉,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면서도 당신은 이러한 가정들 중 하나를 다른 가정보다 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동물과 새들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동물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적외선이나 자외선 등 인간이 보지 못하는 빛의 파장을 본다. 개와 같은 대부분의 포유류는 우리보다 시각에 훨씬 덜 의존하며 냄새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몇 시간 동안 천정의 텅 빈 구석을 응시하는 아기들은 어떤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의식은 실제하는 것일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즉 생각하고 꿈꾸고 창조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의식은 존재해야 한다. 의식 역시 현실의 일부분일까? 그렇다면 의식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물질과는 다르게 의식처럼 만질 수 없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당혹해한다. 만일 의식이 실제한다면 그 실체는 조사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의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의식의 실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실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아주 흔하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삶은 무엇인지,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등은 모두 그것이 실제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눈으로 보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이 우리에게 투영한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학 역시 400년 동안 이 관점을 유지해왔다. 즉,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도 현미경이나 원자 분쇄기를 통해 그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달라진다.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나타난다. 생각은 현실의 일부분일까? 지금 우리의 주변엔 창문과 의자, 불빛이 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창문이나 의자에 대한 개념보다 앞서 있다. 누군가 이 창문과 의자를 상상하고 만들어냈다. 창문과 의자가 실제한다고 하면 그 개념 역시 실제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애써 피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인류는 연구소로 돌아가 더 단순한 부분들을 연구했다. 모든 사람이 실제한다고 동의하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가져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편이 꿈이나 생각 혹은 감정이나 다른 내면의 것들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다.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레투스였다. 그는 원자와 빈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자 현미경과 원자 분쇄기 안개 상자와 같은 것들이 나왔고 우리처럼 큰 인간들도 미세한 물질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 다닐 때 아마 딱딱한 원자핵과 궤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을 것이다. 원자는 자연을 구성하는 덩어리다. 아주 간단하고 깔끔한 개념이고 설명하는 도표도 꽤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딱딱한 원자들은 실제로는 에너지 다발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곧 그것은 에너지 덩어리도 아니며 실제로는 에너지 장 속에 존재하는 순간적인 응축체라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원자의 거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엉덩방아를 찢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바닥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지해 줄 만큼 딱딱한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더욱 신비한 것은 우리 역시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첨단의 연구를 통해 소위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이 전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공간은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으며 1 입방 센티미터 공간의 에너지는 전 우주의 물질 에너지 그 이상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각 같은 것이다. 즉, 응집된 정보 조각 같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전 인도의 성자들은 감각의 영역을 넘어선 중요한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교와 힌두교의 현자들은 외부 세계, 즉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마야라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이 물질 영역 아래에 비록 실체는 없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많은 경전들도 물질 우주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고차원 현실이 존재하며 그것은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물질 세계의 핵심은 완전히 비물질 영역이며 그것을 정보 혹은 의식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원자인 것처럼 지성 아래에 존재하는 장이 우주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 미첼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 순간 나는 우주의 지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주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그 방향은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행성에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이 창조적인 영혼, 창조적인 의도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 그 자체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에너지와 물질은 의식의 산물이다. 만일 우리가 진짜 모습에 고개를 돌린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물질적인 경험을 창조하는 불멸의 존재로 바라보고 의식이라고 부르는 존재 차원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물질 세계와 의식의 관계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질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부터 나왔는지 혹은 의식 그 자체가 보다 더 근원적인 우주의 물질인지를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인 엠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현실 자체를 결코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간은 관찰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 마음의 가능성과 한계에 근거하고 있다. 감각을 통해서든 과학을 통해서든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결정된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그 자체의 구조에 의해 걸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과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현상들이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다. 단지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낸 현실에 대한 구조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물 그 자체는 결코 인식할 수 없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모델일 뿐이다. 현실에 대한 양자 물리학의 관점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과학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현실을 최대한 완벽하게 표현하려는 것이다. 30년 후가 되면 양자 물리학은 어떤 이름의 물리학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깊고 완전한 이해로 정립될지도 모른다. 과학이 이러한 모델을 제공한 뒤에도 여전히 그 과학을 다루는 우리가 남는다. 공상과학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스타트렉 시리즈에서는 어떤 환경이든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치가 나온다. 이것을 홀로데크라고 부르는데 스타트렉의 승무원들은 홀로데크를 이용하여 무엇을 재창조하거나 다른 곳을 여행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같이 거대한 홀로데크 위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의 모든 의문에 반드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란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역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철학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우리는 항상 관찰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뇌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지만 동시에 그 뇌에 의해 끊임없이 구속받는다.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단지 거대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현실에는 각각 다른 차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것들이 모두 실제한다는 개념은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그 자체로 실제하고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궁극적인 현실은 아닌 것이다. 팔과 다리는 실제한다. 세포와 분자도 실제한다. 원자와 전자도 실제한다. 그리고 의식 역시 실제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각기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피상적인 진실과 깊은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있고 내면의 세계도 있다. 원자의 세계도 있고 세포액의 세계도 존재한다. 이것들은 모두 각자 다른 세계들이다. 그 세계는 각자 자신만의 언어와 수학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단지 더 작은 세계일 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세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원자들이기도 한 동시에 세포들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다. 이 세계들은 진실의 각기 다른 차원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정말 그것들은 모두 존재한다. 둘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모델일 뿐이다. 셋째, 우리는 결코 우리의 방식을 벗어나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없다. 넷째,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정의들은 모두 진실이다. 여섯째, 이 정의들은 모두 모델이다. 일상의 삶에서 현실에 대한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단순히 합의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합의를 거쳐 현실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10명의 사람들이 만약 방 안에 의자를 보고 있다고 해보겠다.
8명은 그것을 의자로 보고 다른 2명은 그것을 화성인으로 본다. 12명의 사람들은 호수를 물로 보지만 한 사람은 호수를 걸을 수 있는 딱딱한 고체로 본다. 그렇다면 환상에 빠진 것은 누구일까? 우리는 행동을 통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현실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일까? 만일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실과 상호작용할 때만 그것이 현실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실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현실은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 의식, 파동, 관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인 하나의 에너지 필드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감각과 질문, 믿음과 의도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세계는 열린다. 그 세계의 모습은 우리의 자각과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우주의 바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자체를 구성하는 흐름의 일부이다. 우리의 인식 하나가 이 거대한 전체 안에서 하나의 파동이 되어 현실을 일으킨다. 나는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의식이 곧 세계인 것이다.